제가 2023년을 이제 마감하면서 지난 얘기 길게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2024년의 전망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 20-30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거라고 하는 건 추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상승세에 있을 때 선거 치르냐, 추락하고 있을 때 선거 치르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1년을 돌아보면 완전히 바닥에서 턱바닥으로 온 것 같아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 정말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 그래서 이게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보다 더 나쁜 최악이 있어요. 뭐냐면 좋은 듯이 생각해서 좋게 시작을 했다가 끝없이 추락해버리는 거야. 지금처럼 1년 내내 바닥으로 가는 이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지금 의석은 할 거 아니야. 지금 의석은 110석 정도는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잘 나가다가 뭐 한 180석 하겠네, 150석 하겠네 했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100석도 못하게 떨어져요. 진짜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더라고. 이게 우리 3년 반 전에 황교안 때 우리 선거가 그거였어요. 우리 그 선거하기 전에 180석 얘기한 사람들 많아요. 200석 얘기한 사람도 있어. 저는 사실 155석 정도를 1년 전에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잖아요. 단 3주 만에 역전당해서 3주 만에 대참패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악이다. 이게 바닥 기는 것보다는 더 나쁜 게 잘 나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냐? 바닥 기다가 상승하는 거야. 처음부터 높은 거는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 근데 원래 바닥에서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다 해서 이 바닥을 치고 반등을 시작하면 그 반등의 흐름이 좋게만 만들어진다면 이게 최선이에요. 제가 오늘 고성주의 판에서 1년을 정리하기를 그렇게 정리했어요. 11개월 동안은 진짜 바닥을 기었다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이니 국민의힘의 그 정말 무기력이니 온갖 잡범들이 설치는 이 정치판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완전히 바닥을 겼는데 12월 중순 이후에 우리가 반등의 계기를 잡았다. 예. 대통령도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 실장부터 교체를 마침내 했고, 당도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출범을 제대로 했다. 그리고 저 잡범들은 내년 초에 사법 처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우선 송영길이 들어갔고 조국이 들어갈 거고 이재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유리한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반등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반등의 흐름을 잘 만들어가면, 그러면 최정점에서 선거를 치르면 그러면 우리가 과반까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래서 많이도 안 남았어요. 100일이야, 100일.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0일이에요. 100일 동안에 반등을 시작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우리 자유파의 이 좋은 흐름을 어떻게 중간에 꺾지 않고 잘 관리해 나갈 거냐.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이 반등이 어떻게 일어났나를 보면 외부적인 요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놔두고, 뭐 내년 초에 이재명이가 감옥에 가든지 뭐 조국이가 감옥에 가든지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놔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반등의 계기는 뭐냐? 새 정치예요. 하여튼 저 1년 내내 지겹도록 보아왔던 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이 김기현 체제와 이 국민의힘의 이 낡은 정치, 이것과 결별하는 그 계기가 한동훈 비대위 출범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당장 비대위원장이 비서실장 인선을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앞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대세에 관계없어요. 큰 흐름은 이미 새로운 정치 혁명, 정치 빅뱅으로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고성주TV가 앞으로 내년 총선까지 100일 남은 동안에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소한 실수는 그냥 차라리 먼저 하는 게 좋아. 빨리 실수하고 잊어버려질 수 있으면 좋아요. 이게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 소소하지 않은 중대한 실수가 선거 막판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습할 시간도 없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3년 반 전에 황교안 때 딱 그랬거든. 선거 불과 몇 달 안 남기고 공천이 완전히 망가졌잖아. 그리고 좌파들의 그 집요한 막말 프레임이 먹혀 들어가는 바람에 황교안이가 버티지 못하고 뭐 차명진이 자르고 뭐 김대호 자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판에 이 위기 관리를 못 해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추락의 가속도가 붙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반등해서 정치혁명, 정치 빅뱅의 흐름을 잘 관리하면서 실수는 할 거면 차라리 먼저 하고, 후반전으로 갈수록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돼야 돼요. 제가 한 30년 전에 그 광화문에서 활동을 할 때 언론대책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언론대책반은 당시 대통령, YS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페이퍼를 만들어내는 팀이에요. 이 팀에는 어떻게 그 팀이 작업을 하냐면, 그때라고 해서 사건 사고가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고가 터졌어. 그러면 이 언론대책반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전문가 팀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위기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큰 위기인가 작은 위기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이게 이 위기 국면이 며칠까지 갈 건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위기다. 이게 위기고 큰 위기고 최소 일주일 정도는 언론을 뒤덮을 그런 사안이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일단 일주일 정도 가는 사안은 어떻게 하냐면 3일간은 일단 소낙비는 맞아야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맞아야 비가 그치는 거니까 일단 맞자. 그리고 4일째부터 팩트를 가지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시작하자. 그래서 5일, 6일 정도 지나면서 국민의 감정에 호소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대통령이 사과도 하고, 필요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일주일 만에 이 사안을 종결시키자. 이런 식의 보고서가 나오는 거야. 이게 보고서대로 잘 작동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보고서가 있고 그 보고서에 기반해서 행동하느냐, 아니면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이게 위기인지 아닌지도 몰라, 위기인 것 같긴 한데 얼마나 큰 위기인지도 몰라, 이게 얼마나 갈지도 몰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몰라, 이러고 우왕좌왕하면은 위기관리에 실패하는 거예요. 3년 반 전에 우리 선거가 그랬어요. 황교안 때 선거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치개혁, 정치 빅뱅의 좋은 흐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맡겨두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한동훈의 브랜드고 한동훈이 살아나는 길이니까 알아서 잘 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선수들은 한동훈이 쭉 헤쳐나가는 이 새로운 정치의 길, 정치개혁, 정치 빅뱅의 길을 가다 보면 실수가 터져나오고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때 이 위기를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 경보를 울리고, 그리고 그 위기, 사실은 별것도 아닌 위기인데 큰 위기로 착각해갖고서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갖다 대면은 역효과만 나거든. 그걸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거기에 적합한 대응을 해나가는 이런 위기관리팀이 사실은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지금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그런 위기관리 능력이 없어요. 위기관리 팀도 없어. 그래서 국민의힘이 선거 치르려면 그런 걸 하기는 할 거예요. 막 만들기는 만들고 거기도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성호TV에서 이번 총선 관련해서 역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위기를 조기에 진단하고 경계 경보를 울리고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하는 그 일을 고성호TV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제가, 그런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편견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도 이게 위기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위기라고 하는데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오판을 할 수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크로스 체킹을 해 주셔야 돼. 아까 우리 김종인 본부장이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 아니 고성국의 팬이고 고성국TV 팬이고 본부장이면서 고성국TV를 안 본다는 게 말이 돼요? 그야말로 안고 오면 뒷찐빵이지. 그럼 저랑 같이 호흡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저는 매일 정보의 바닷속에서 자유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짜 살아난 것듯이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지금 이 메시지를 내는 거거든요. 이 메시지는 범여권을 향해서 내고 자유파 전체를 향해서 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미고 회원들은 제가 내는 메시지를 일단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이 좀 다르면 언제든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생각이 달라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1차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사님이 이거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은 기탄 없이, 그런 경우에는 고성범이 아니라 정은조 본부장한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모든 방송과 관련된 정보와 의견들은 정은조 본부장한테 모아주세요. 그리고 조직 대외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고성범 본부장한테 모아주시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총선을 치러 나가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외로운 늑대처럼 막 짚고 다닐 수가 있어. 그거보다는 고성국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대포 쏘듯이 쏘는 게 훨씬 효과적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고성국TV의 몸체고, 고성국TV를 가장 편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치러나가는
총선으로 만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박사님 있잖아요. 울산이 지금 너무 이상해.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김기현이가 지금 그 속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 근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후보를 갖다 추천을 하고 싶은 후보들이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알겠습니다. 많거든요. 예. 예. 보통 선거에서는 초선들은 좀 안전해요. 국회의원 된 지 4년밖에 안 됐다. 한 번은 더 기회를 줘야지. 그래서 이 공천혁명의 대상이 안 돼요. 초선들은. 그런데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이번 경우에는 초선들이 자기 무덤들을 너무 많이 팠어요. 지난 3월 전당대회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연판장 같은 거를 돌려가지고 해코지를 하질 않나. 이번에도 김기현이 사퇴하기 전날 김기현 옹호를 위해서 초선들이 일제히 나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 흐름도 모르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국민 민심이 어떤지도 모르고 초선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진들한테 함부로 뭐 군기를 잡겠다고 나서고 막말을 해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초선들은 초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선들까지도 도도한 이 공천혁명의 대상자들이 돼버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초선들이 더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초선들이 대부분 한 29명인가가 영남권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바꾼다고 해서 뭐 당락에 우리가 위협을 받을 일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울산은 김기현이하고 그 밖에 초선들이잖아. 한 사람. 그래 뭐 예. 박성민이도 있고 뭐 서범수도 있고 다 초선이잖아. 서범수건 박성민이건 공천혁명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 되고 그다음에 김기현은 이번에 출마를 시키면 한동훈의 새 정치가 완전히 빛이 발해져 버려. 아니 뭐 정치혁명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김기현이 같은 무능하고 낡은 정치인이 5선에 도전하도록 공천을 다시 주냐. 그래서 김기현의 불출마 또는 지는 불출마가 아니라 출마를 고집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공천 안 주면 돼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김기현이가 무소속으로 나온다 칩시다. 그리고 우리 쪽에 정말 무명해. 최영희를 당해서 공천 줬다 칩시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하나 많아야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은 더 창피당하기 전에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그나마 체면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영남권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서병수 뭐 한둘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싹 정리하고 동시에 영남권의 초선들도 자기들이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에서 존재감 못 보이고 좌파하고 투쟁할 때는 다 꽁무니 빼고 그리고 나서 이 기회주의적으로 권력이 저쪽인 것 같다 그러면은 막 나경원 난도질 하는데 앞장서고 김기현이 옹호하는데 앞장서고 이런 초선들은 이번에 싹 정리할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공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천 후에 그 김기현이와 그 쫄개들 흐름이 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예를 들었잖아. 김기현이가 지 똘마니들 다 모아갖고 무소속 출마한다 치자고. 그리고 우리 최영희, 최운수 이런 이 정치적으로는 무명인 이런 사람들을 당해서 발굴해서 공천했다 칩시다.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무조건 이겨.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니까.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번처럼 무슨 또 작당을 하는 그런 뭐 흐름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하라 그래. 자, 이준석이가 탈당이라고 했잖아. 그건 누가 관심을 가져요? 아무도 안 가져. 보통 공천을 하고 나면 후유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야당은 후유증이 심해요. 왜냐하면 공천혁명의 주체가 야당의 당대표인데 니나 내나 이러잖아. 그러니까 후유증이 심해. 그리고 이걸 수습할 방법도 없어. 왜냐하면 공천에서 탈락하면 뭔가 무슨 자리라도 하나 주서 뭐 이렇게 좀 뒷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야당은 그렇게 할 만한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 수십 년 정치에서 공천혁명은 항상 여당에서 했어요. 여당에서 했다고. 가장 그 현역 교체율이 높았던 게 42% 교체했던 96년 총선이야. 그 김영삼이 대통령일 때 신한국당이라는 여당이 공천혁명을 한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중심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대통령이 야야 현역들 웬만하면 다 공천 줘라고 하는데도 공천혁명 할 수 있냐요? 없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이래라 저래라는 안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여권의 핵심들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지도부를 해.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공천혁명을 대대적으로 한다는 뜻은 대통령이 새로운 정치에 공감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공감해서 그렇게 가는 거를 감히 여당 정치인이 그걸 정면으로 거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개중에는 그러다 보면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참 역량은 되는데 흐름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여권의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이 사람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다른 기회들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 후유증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거를 공천 떨어질 것 같은 자들이 계속 부추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신당 만들어 놓고 공천 불복하는 사람들 탈당해서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라도 불러 모아갖고서 어떻게 좀 선거 치러보려고 하는 이 이준석 일당들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부추기는 거야. 그런 식의 이 일종의 역공작 같은 건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제2권이 넘어가는데, 근데 제1을 언제 할 건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회 다수당이 권한이니까 이것들이 가만히 있다가 바로 제의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국민의힘에서 공천혁명이 일어나서 현역 의원들이 막 수십 명 쫓겨갈 때 그때 제의를 해서 이 자들이 공천은 못 받지만 현역 의원으로 표결권은 있으니까 이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떠드는 거야. 자, 우선 오늘 서정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습법 얘기하면서 법에는 없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지것들이 마음대로 뭐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자기들 좋은 때 하는 게 아니라 국회 송달되는 그 즉시 그 다음 본회의가 열려 있을 때는 그 회기 또는 없을 때는 그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걸 표결 처리해 온 게 관례라는 거야. 그게 관습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것들 마음대로 제일 좋은 시간을 고를 수 없다는 거고, 이건 이제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자들이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집단 배신했듯이 배신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이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이 돼서 된다 한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대통령에서 금방 물러납니까? 이건 대통령 탄핵과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배신한 자들이 앞으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버텨내야 돼. 그렇게 배포가 있고 자신 있는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리 이런 식으로 이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겁을 주는 거거든. 겁을 주면서 우리 함부로 치지 마라 이거거든. 그런 강경한 술책들이 온갖 형태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흔들리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요새 지난번에 이제 방송도 그걸 하셨는데 이 서울의 봄 있잖아요. 예, 처음에 그 서울의 봄 이게 나오자마자 막 여러 군데서 막 이렇게 거부 반응이 나니까 이제 가만히 엎드려 있는 듯 싶었는데 요즘에 뭐 수도권 주위로다 이 서울의 봄을 상영하는 그 극장에서 해주는 건지 뭐 딴 사람이 해주는 건지 몰라도 이제 관람료를 DC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관람을 시키는 그런 저기 있어 이거를 12.11이라는 거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 방송했지만 박사님이 한 번 더 그에 대한 좀 확실한 방송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예, 알겠습니다. 그 종북주사파나 전 세계 공산주의 역사에 있어서 공산당이 자유파보다 잘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150년간의 공산당 역사에서 보면 좌파가 우리 자유파보다 저것들은 참 요거는 하여튼 우리보다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조직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어디 가나 조직부터 해요. 그게 세포죠. 일단 어느 영역 어느 직장에 가든 간에 이자는 조직을 시작해요. 세포 증식하듯이. 그건 좌파들한테 우리 자유파가 배워야 돼. 우리 자유파는 그 개인이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 휩쓸리는 거 싫어해. 아까 우리 본부장들 여러분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모으는 게 제일 어렵다고. 좌파들은 사람 모으는 게 제일 쉬워. 좌파들은 그냥 깃대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 그게 그들의 생존 방식이고 생리거든. 근데 우리 자유파는 다 자유로운 개개의 인격체들이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 어디 얽히는 거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미고 조직이 어려운 게 아니고 자유파가 생리가 그래. 그런 어려운 속에도 우리가 지난 구미대회 1000명이 모였다는 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니 2019년에 그 그냥 열화와 같은 조국 이 구속 문재인 퇴진 그 국민 대혁명 100만 명 이상의 연인 모였던 그때 황교안이 대표로 있는 당에서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내렸냐 하면 국회의원 현역이 있는 지역에서는 300명씩 원외당의 위원장이 있는 곳은 지역에 따라서 200명 100명 막 이런 식으로 할당을 했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게 그 다음에 총선이잖아. 공천에 반영한다고까지 했어. 그렇게 끌어모아도 5,000명이 안 돼. 그 국민의힘이 통칭 300만 당원이라고 하거든. 5,000명이 안 된다고. 사람 모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자유파는 그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약하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는 체질적으로 안 맞아서 못하지만 그러나 진짜 필요할 때는 100만 명이 나서는 거예요. 이 100만 명이 단체가 가자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다 뭐 버스로도 오고 하지만 이게 다 여러분들 버스비 내고 뭐 당일 밥값 내고 하면서 3, 4, 5 모여서 같은 버스를 탔을 뿐이지 동원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자각하고 결단해서 행동하는 게 우리 자유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는 조직을 잘하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좌파에 비해서는 조직에서 취약하다. 근데 그게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유파의 속성이 그렇다. 그럼 이 속성을 잘 알고 강제로 억지로 동원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 자유파의 속성에 맞게 조직하면 돼요. 그게 네트워킹이에요. 근데 이 네트워킹은 지금과 같은 SNS 사이버 시대에는 더 효과적인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고성구 TV가 지금 이렇게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구매 모임 1000명만 달랑 모여 있으면 20세기 방식으로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네트워킹을 갖고 있거든. 네트워킹에 더해서 오프해서 한번 모이자 하면 1000명 정도 모일 정도의 동원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성구 TV 아미구가 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좌파들이 하여튼 우리보다 좀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연구해야 될 게 선전선동이에요. 선전선동이야. 왜 그러냐 하면 이 좌파들 공산주의나 종북주사파 이념은 기존의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념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이념을 국민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이걸 세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산당은 출범할 때부터 선전선동부가 제일 중요한 부서야. 공산당 선전선동부가 제1이야. 김정일이가 김일성으로부터 이 못난 놈 소리 듣다가 후계자로 지목된 것도 이자가 조선공산당 선전부장을 할 때야. 선전선동의 책임자로 주체사상을 열심히 알리고 김일성 우상화를 진짜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조잡하게, 그런데 어쨌든 효과적으로 해냈거든. 그래서 저놈 실력 있네. 그래서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선동을 저들이 잘해. 조직을 저들이 잘해. 이 두 가지는 일단 인정하고 싸움을 해야 돼.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가 옳은데 맨날 당하잖아. 맨날 당하잖아. 그러니까 답답한데 이 선전선동의 제일 효과적인 수단, 러시아 혁명. 소련이 이 소련 혁명을 할 때, 소련 혁명 직후에 이 선전선동에서 가장 주목됐던 영역이 영화입니다. 전함 포텐킨이라고 하는 영화 같은 거가 1920년대 나와요. 몽타주 기법에다가 최신 막 영화 기법까지 버무려져 가지고 그거 보면 이 선동 다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100년 전에 선전선동의 장기가 있는 좌파들이 가장 역점을 뒀던 게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전통적으로 좌파가 강한 영역으로 그동안 이 평가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건 진짜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여러 가지로 역할을 해서 우리 우파 영화도 좀 만들자. 자유우파 영화도 만들자. 제가 그때 빨간 의자 하고 오마이갓 하고를 TV CJ ENM 네, CJ ENM 그러니까 제가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국의 간판이었는데 그런 인연으로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이 이미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헐리우드에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 이미경하고 여러 차례 토론을 해서 만들어낸 영화가 국제시장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누적 관객 1위잖아. 그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만들었던 우리 자유파 영화가 명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도 하면 할 수 있어요. 소재는 당연히 좌파 것들보다 훨씬 많고 다양하고 그리고 만들면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100년간의 좌파 종북주사파들의 선전선동의 역사와 그들의 문화 진지전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서 영화판 다 내주고 방송판 다 내주고 언론판 다 내주고 교육판 다 내주고 지금 우리가 몰려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서울의 봄 같은 영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12.12를 다뤘기 때문에 전두환을 악마화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재밌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걸 재밌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런데 이게 흔히 말하는 종북주사파들이 설치는 독립영화가 아니에요. 상업영화로 처음에 기획됐어요. 제작비가 수백억 들어간 영화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거대 자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적으로 대기업은 우리 편이겠거니 그거 아닙니다. 대기업 중에도 좌파가 있어. 그게 이념적으로 좌파이기도 하지만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 이리저리 얽히는 바람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여전히 그쪽에서 그 종북주사파의 주군으로 타는 이런 대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서울의 봄은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선거 전에 이런 영화들이 좌파들이 집중적으로 만들어내는데 걔네는 선전선동을 위해서 만드니까 당연히 선거 앞두고 만들어내는데 선거 끝난 다음에 여론조사해 보면 내가 더불어민주당을 찍긴 찍었는데 서울의 봄 때문에 찍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원래 그쪽 찍을 사람들이 그냥 그 영화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없으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그 국제시장이나 명량과 같은 그런 영화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들은 있다. 문제의식이 그동안 철저하지 못해서 어쩌다 보니까 빈 공간이 생긴 것이다. 그런 것이고요.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1월 2일 날 자유파의 문화 헤게모니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유파의 문화 전문가들과 함께 심포지엄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진행을 볼 거고 진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유파 활동가들이 영화 제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심포지엄을 하고 그걸 우리가 촬영을 녹화를 해서 보내드릴 건데요. 그런 식의 문제의식을 우리도 이제 갖게 됐어요. 갖게 됐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새 그 부정 그 투표 때문에요. 네. 부정선거 때문에 박사님이 그 방송을 너무 안 하신다고 제가 제의를 많이 받아갖고 거기에 네. 대해서 좀 이렇게 그래요?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요,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법도 고치고 제도도 고치고 행정 시스템도 고쳐야 되는데 법은 저 종북주사파들이 절대 고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법을 고쳐야만 되는 부정선거 얘기는 지금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행안부와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법을 고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안부와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개선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부정선거 운동을 해왔던 우리 자유파 동지들이 타초 경사에 아주 혁혁한 전공을 올렸어요. 타초. 농촌에 가서 논두렁길 걸어갈 때 막대기 하나 들고 풀을 툭툭 치면서 다니거든. 어릴 때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들이 가르쳐 줬어. 쳐야 숨어있는 뱀이 놀라서 먼저 도망간다는 거예요. 풀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해라. 그래서 도망가게 하라는 거니까 부정선거 캠페인을 했던 우리 자유파 동지들은 그 타초 경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 하려고 했다가도 이거 잘못 걸리면 죽는데 싶어서 포기한 자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공로를 정말 적극적으로 평가해 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캠페인도 계속 해야 되지만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하는 쪽으로 이미 우리 정부가 또 행안부가 실질적으로 이 모든 선거관리 주무부처예요. 선관위는 투개표만 관리하는 거야. 이 이상민 장관과 선관위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그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는 계속해야 되지만 너무 모든 것을 다 부정선거로 몰아가지고 예컨대 고성국이 맨날 떠들어봤자 부정선거 하면 소용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수렴해버리는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접근법으로는 지금 변화된 정치 정세에서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야당이면 그런 식의 캠페인을 해야죠.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부정선거 캠페인을 해온 분들의 공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정하되 지금 부정선거 문제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인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단단한 고성국TV, 더 단단한 아미고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